예,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챕터 3, 인공지능과 윤리라고 하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낼지, 어떠한 반응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런 윤리적인 측면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움직임이 한 5년 전부터 많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잘못 학습됨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많이 지탄 대상이 되는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챕터 3에서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인공지능의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얘기하죠.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보통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윤리의 딜레마, 그리고 어, 국가적으로 많이 연기되고 있는 윤리안이라든가 윤리규범 및 동향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공지능의 특이점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싱귤러리티에서 어떤 그 갑작스러운 변형 또는 어떤 지점을 넘어서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는 개념은 싱귤러리티 해가지고 어떤 지점을 우리가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고 잡을 것인가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인간의 지능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죠.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그냥 학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인문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연과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뭐 문화예술과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들로 나뉠 수가 있어요. 또 뭐 스포츠. 근데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각각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단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이점은 이러한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분야별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개별적인 특이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지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이제 그 음성의 인식이라든가 음성 인식 분야, 또 이제 영상 인식 분야,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 가지고 바둑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특이점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 기사를 이기는 컴퓨터 바둑, 인공지능 바둑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점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프로 기사를 이기는 그 알파고조차도 아마추어에게 연패에 당하는 계속 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다른 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아마 이 알파고 입장에서는 프로라면 전혀 두지 않을 그러한 수를 자꾸 두는 아마추어에게 오히려 이제 헷갈려 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내므로써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겠죠. 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 불가한 것, 그죠? 예측 불가능. 사실 이제 프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둘 수 있는 범위,
이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이라도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 해석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결국은 이제 엉뚱한 분석의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그 특이점을 넘어서고 있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식 수준에 있어서도 사실 일반인의 어떤 지능들 또는 뭐 일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지능도 넘어서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결국 이 교수라는 직업은 많은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직업에 불과한데,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이라면 사실 교수보다도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수 능력 또는 이제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미 싱글러리티를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알고리즘과 그것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인데, 이 특이점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컴퓨터보다는 인간이 설계해주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설계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기를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능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하급수적인 형태로 그 능력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뭐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맨사에 가입한 그런 회원 정도의 지능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는 그런 곡선들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은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마 이러한 그 고민들의 결과물들이 많은 영화들 같은 데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거꾸로 지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이 싸움을 벌인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관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매트릭스, 이거는 뭐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이제 실사화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 보면은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사실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 수면 상태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세계의 가상월드에 어, 전력원이 되고 있죠. 전력원.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전력을 뽑아 쓰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전부 사이버 세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사이버 세계에 머물러 있고 이 사이버 세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모세가 나타나서 키아누 리브스한테 이제 약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무대가 바로 이제 2199년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한 170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인공지능과 인류의 전쟁에서 인공지능에게 인류가 패배한 그러한 시기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에서 다시 인류가
인류가 인공지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인류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조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이제 안식처, 뭐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안식처를 우리말로 하면 시온이죠, 시온. 그런 이제 지역을 만들어서 거주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한 거주하고 있는 인간들을 이 매트릭스에 있는 기계들이 찾아가지고 또 공격하고 서로 퇴치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티넬이라고 하는 꼭 문어처럼 생긴 기계가 예, 인간들을 막 처단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아마 매트릭스 영화는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아마 한번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세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데 뭐 결국은 그 논쟁은 이제 찬반의 논란이겠죠. 인공지능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개발하는데 어,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반인공지능파와 친인공지능파로 나뉘어서 각각 주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반인공지능파는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셨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스 대학교 교수인 모셰 바르디라고 하는 교수가 있고 구글의 뭐 친인공지능파에는 구글의 레이 커즈와이라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 잘 아시는 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반인공지능파의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년 안에 인류는 AI에 종속되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출산율이 0.7이라 그랬죠. 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멸망하지 않을까. 즉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10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면은 한 50년만 흐르면 더 이상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인공지능파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다양한 역할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간의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다 침범당하면서 점점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이고요.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친인공지능파는 AI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뭐 핵을 만들었을 때 핵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인간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문제가 아닌 인간 사회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크 자커버그 같은 경우는 장점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I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심해 환경들 아니면 이제 인간이 접근하기 불가능한 그런 환경들에서 아주 그 곤란한 환경들에서도 탐사를 함으로써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경우든 뭐 양쪽 다 나름 일리가 있는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인공지능파의 주장은 인공지능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라면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두려움이죠.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그 결과를 왜 내는지 몰라요. 즉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명 가능하지 않다. 인공지능이 AI가 어떤 결과물을 냈는데 그 결과물이 도대체 왜 나왔느냐? 어째서 이런 결과를 냈느냐? 또는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은 도대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블랙박스 형태로 AI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에 대해서 우리는 아웃풋만을 관찰할 뿐이고 이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점점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모델 같으면은 우리가 그 간단한 모델의 어떤 수학적 연산들을 통해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통계적인 결과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17.5 빌리언, 175억 개, 175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모델은 뭐 1.8 테라래요. 그러면 1.8조 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즉, 우리가 알고 있다면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우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인공지능파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일론 머스크 하는 거 보면은 이 인공지능보다 더 예측 불가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일론 머스크보다는 인공지능이 더 예측하기 수월한 게 아닐까. 뭐, 농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인공지능파의 주장을 또 하나 보면은 사회적 불평등의 가속화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AI가 이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경제적 활동을 해야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이 돼서, 즉, 뭐 이 수익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임금, 즉 노동에 대한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어떤 소득이 될 수도 있고, 투자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융소득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소득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결국 이제 실업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실업이 일자리를 뺏음으로써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인간들의 실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실업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경제활동을 못해서 수익이 없게 되고, 그런 수익이 없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노동 기반의 어떤 소득사회, 그 노동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노동가치설에 기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노동을 해야 그거로부터 가치를 부여받고 임금을 받아서 그 임금으로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함으로써 우리의 생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코로나19 때는 배달하는 거, 음식 배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배송을 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뭐 모터사이클 같은 거 타고서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로봇으로 다 대체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겠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은 뭘 가속화시키겠어요? 사회적인 불평등.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되는, 즉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통제 불가능성. 특이점 위의 인공지능은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단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발전한 단계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더 나은 인공지능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더 이상 이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알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벗어나서 AI가 스스로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터미네이터 같은 거죠.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부정하는 그런 상태가 나올 수 있다. 가끔 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 없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인간이라는 걸 지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었지만, 미국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 시뮬레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인간과 인공지능 전투기가 같이 팀을 이뤄 가지고 공격을 하게 했는데, 인공지능에게 일단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지게 되니까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 전투기를 격추해서 격추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목표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었다. 뭐 미국에선 조용히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였냐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이었냐 뭐 논란도 많이 있었던 어, 그, 아,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컨스파이어시 음모론자. 예, 이게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예, 음모론자들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국방성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야 우리가 진실은 무엇인지 알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인공지능파와 달리 친인공파의 주장은 어떠냐? 친인공지능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들, 즉 반인공지능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우려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산업혁명 때 특히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1차 산업혁명 때 그 공장들이 대형 공장이나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돌아가면서 그동안 수공업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기계 장치에다 모래를 갖다 뿌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 자동차에 의해서 어, 마부, 그 마차죠. 마부하고 마차들이 시위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마부라는 사람들은 택시 운전기사로 직업을 전환을 하게 됐고요. 어떤 이게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또 일자리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직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이제 빨리 대응하고 변화하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일종의 성장통이다. 신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그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구글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고문까지 실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율이라든가 생산성들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찬성하는 것 같아요. 뭐 저커버그도 그렇지만은 이 앞에서 우리 그 일론 머스크가 반 인공지능파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테슬라에서 공장 자동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계속 발표하는 걸 보면 이게 뭐 반인공지능파이면서도 인공지능을 가져다 쓰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친인공지능파는 이제 그것이 일종의 성장통이다. 몰라서 두려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 즉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보는 거죠. 역시 이거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입장에서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공장 자동화를 할 때도 역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일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노동을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일단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대재해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그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그래서 기계 장치에 뭐 끌려 들어가서 사람이 죽는다든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죽는다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줄에 매달려 있다가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죽는다든가 하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야말로 위험하고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면 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안전한 작업 환경,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사실 재난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재난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일단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고의 원인도 밝혀야 되고 왜 그랬는지도 또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작게는 며칠 뭐 길게는 뭐 몇 달을 그 작업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커다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고 같은 것들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나 비용을 줄이는, 생산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또 하나는 이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이제 반인공지능파와 친인공지능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반인공지능파는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하고, 즉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인공지능파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친인공지능파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인간은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는 이제 반인공지능파가 이야기했던 경제적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어요. 노동 시간을 단축해도 동일한 임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는데도 생활할 수 있는, 즉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소비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이제 비용을 지급을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 주 5일제 근무를 뭐 주 4일제나 주 3일제로 바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 4일제 근무할 때 그러면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20%가 줄어드는 거죠. 그럴 때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으니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수용할 수 있겠냐 했더니 5%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근데 20% 일을 덜 하니까 20%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대부분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노동시간 줄었으면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여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인공지능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사람들을 대체함으로써 이제 뽑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으니 그 인간의 노동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그만큼 인공지능에 투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용이 더 이상 인공지능에게 투입이 안 되니까 원가를 회수한 이후에는
수익으로 자리 잡는 뭐 이런 구도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람이 친인공지능파가 이제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보는 관점과 반인공지능파가 노동으로부터 사람이 해방된다는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반인공지능파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런 친인공지능파의 이런 주장과 달리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셀을 도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AI 셀을 도입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셀을 도입을 해서 그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만큼 실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 같은 것들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반인공지능파였는데, 친인공지능파는 당연히 이건 통제 가능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통제 제어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핵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쓰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전쟁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대량 학살 가능한 대량 학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핵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핵기술을 가져다 어떠한 곳에 어떤 사람이 사용들을 하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윤리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 if 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다 윤리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운전하려고 도로만 나가도 얼마나 정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만 가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봐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도 넋줄을 빼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운전해도 도로에서도 넋줄 빼놓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만 사용한다라면 이라는 이 가정, 즉 전제, 이 전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전제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true가 돼야 그 다음도 true가 되는데 얘가 false면 이거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건 모순이 좀 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은 과연 윤리적인가 하는 측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윤리적인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뭐 나 자신도 완전한 윤리적이다? 뭐 완전히 윤리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교통신호도 위반하기도 하고 가끔은 좀 뭐 괜찮은 것 같으면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윤리적이다라고 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제 크게 봤을 때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행위들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제되는 조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뭐 로봇도 마찬가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의 통제를 위해서 킬 스위치라는 걸 집어넣자. 그래서 킬 스위치는 인공지능이 이상 반응을 보이면 웹에서 강제로 그 인공지능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나 통제를 벗어나면 반역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즉각
이 인공지능을 정지시켜서 위험을 차단한 대비책 마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킬 스위치와 같은 건데, 이 킬 스위치와 관련된 것들도 어디 영화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폭주를 해서 킬 스위치를 찾아서 그걸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킬 스위치조차 인공지능이 점유함으로써 인간이 킬 스위치를 못 죽이고 당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하고는 좀 동떨어진 좀 더 이제 물리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물리적인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네트워크와 같은 연결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꾸로 인공지능에게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우려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쟁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쟁점들을 고려를 해서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 인공지능에게도 즉 AI에게도 윤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필요성의 논쟁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럼 왜 인공지능의 윤리가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례죠. 이거는 첫 번째 사례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내놨는데 이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계속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루다의 학습 능력을 악용해가지고 일부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단어들을 주입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루다가 이제 굉장히 혐오 발언들을 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가 뭐 남녀 갈등의 갈등 같은 것들 이런 이제 혐오 발언들을 가감없이 내놓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서비스를 20일 만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제, if 사용자들이 윤리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예, 윤리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이 전제가 바로 깨진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사용자들이 악용하여 즉 윤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챗봇이 즉 인공지능이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 국내에서 있었던 이제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벌어진 건데 재범률을 예측하는 프로퍼블리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흑인의 재범률을 백인에 비해서 높게 추론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한 1년 미국에 있으면서 다녀보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사건들의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흑인들로 인해서 범행이 많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뭐 통계 편향이 되었던 그런 편향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인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거에 맞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회에서 주류는 백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은 아무래도 비주류 사회를 주로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자라는 환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것 같고 경제력도 좀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범행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거꾸로 또 흑인이니까 재범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구분하고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프로그램의 여성차별 문제였는데요. 아마존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는데, 가령 뭐 이제 여성이니까 뭐 힘든 일 같은 거 또는 뭐 어려운 일 같은 거 이런 것은 못하지 않겠는가 라고는 이제 그 약간 성차별적인 거죠. 이런 경우는. 예, 성차별적인 그러한 면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폐기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몇몇 가지 아주 골치 아픈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실 뭐 어떤 재범률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인식률 같은 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흑인과 백인이 다르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 즉 그런 것들은 진짜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최고 경영자 CEO인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공지능 윤리를 좀 더 먼저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슈가 등장을 한 것은 앞서 이제 이루다 사례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구글 이미지 인식에서 아주 황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 사진인데 셀카 찍은 이 사진을 구글 우리 사진 찍으면 왜 구글 포토에 보면 자동으로 백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백업이 되면 여기에 이제 태그를 붙이는 게 자동으로 태그가 붙는데 이 흑인 여성을 이제 고릴라라고 이렇게 올려버린 바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에서 예, 여러 사람이 찍은 요 사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박스를 쳤는데 여기 그 흑인 친구 한 명은 얼굴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또 인종차별 문제였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위챗 같은 경우에는 뭐 번역할 때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니그로라고 하는 거는 또 흑인 애들은 지들끼리 뭐 니그로란 말을 지들은 쓰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끼리는 써도 남이 쓰면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이제 문화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화이기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IT 랩에서 연구를 했는데 많은 인공지능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들 있죠. 얼굴 인식 프로그램들을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백인 남성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는 1%,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오류 발생률이 35%까지 상승하더라라고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그래서 이런 발표는 이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데이터 선택은 바로 인간의 몫이다. 그래서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선택을 하거나 집어넣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윤리로 연장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균일한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이제 균일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죠. 따져보면 과거에 우리가 외국인들을 많이 못 보던 시절에는 흑인을 보면 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백인들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이랬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화 되고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다른 특징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특징들도 보이고, 우리가 또 아시아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일본 사람 같아, 또는 뭐 저 사람은 동남아 사람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데이터, 즉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경험치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어떠한 데이터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떠한 데이터는 결국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윤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인종별 음성인식 오류에 대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인종별 음성인식 오류를 보게 되면 애플의 시리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까지 이게 전부 뭐 아마존 알렉사, 뭐 구글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백인들이 발음한 발성과 흑인들이 발음한 발성, 이것에 대한 음성인식 오류가 평균 백인들 같은 경우는 약 19% 정도, 그런데 어, 흑인에 대해서는 약 34% 정도 이렇게 오류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15% 정도의 오차율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결국 이건 뭐냐면,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학습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셋이 백인 위주의 셋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애초에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로서 이제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우리가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들어보면 인도 사람들 발음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발음하면 이게 무슨 발음을 하는지 말을 약간 씹어먹는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발음해서 전혀 알아먹기가 어렵던데.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 발음보다 인도 사람 발음을 원어민들은 더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 요즘은 영어를 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에 대한 편향성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특히 데이터셋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필요하긴 한데, 그 인공지능에게 또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윤리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의 윤리적 딜레마를 이거 인공지능에 떠넘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떠한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들어본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류학 분야의 사고 실험으로서 뭐 여러 사람, 여기서 뭐 5사람이라고 했지만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뭐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5사람을 죽는 게 옳으냐, 아니면 뭐 6사람이 다 죽어야 되냐, 6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5명을 살릴 수 있느냐, 한 명을 살릴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고,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는 5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트롤리 딜레마 관련한 대표 사례가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트롤리 사례, 하나는 육교 사례. 뭐 사실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약간 상황만 조금 다르게 한 거지, 두 개 다 비슷한 사례이고, 이랬을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가령 포위가 된 어떤 병사들이 있을 때, 그 포위된 병사들이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자원해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 요청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이제 대대장 또는 이제 부대장으로서 그 한 명을 누굴 임의로 지정해서 내보낼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였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자원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죠? 뭐 내가 나가면 되죠. 음, 부대장이 가면 되는 건데, 근데 부대장이 가면 또 이제 인솔하고 그 통솔자가 없어지니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롤리 사례, 트롤리 전차가 철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5명을 죽일 거냐, 뭐 1명을 죽일 거냐, 이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데 당신이 이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트롤리의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1명을 죽일 거냐, 5명을 죽일 거냐라고 했을 때, 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때는 윤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또는 도덕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방향을 안 바꿔서 5명이 죽으면 내가 해피하겠어요? 1명이 죽으면 해피하겠어요? 해피한 케이스는 없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해피한 케이스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냐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 1명을 살리냐, 5명을 살리냐에서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아니면 뭐, 여기 뭐 시간이 안 되긴 하겠죠. 트롤리를 전복시켜라. 아, 근데 또 이러면 또 트롤리에 뭐 한 20명이 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꽤, 어, 재미있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전차를 운전하는 전차 운전사인데, 전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그 앞에 이제 꼬마가 하나 서 있어서 이 꼬마를 칠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틀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치거나 죽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꼬마를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그 전차 운전기사를 아이를 쳐 죽였다 막 비난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뭐 전차 기사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사는 자기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희생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희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을 시키는 그러한 문제이고, 뭐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험이래요. 그래서 육교 사례라고 하는데 똑같죠? 철길이에 5명의 인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이 몸집이 큰 옆 사람이, 예, 전차를 세우려면 이 사람 육교 아래로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럼 떨어지는 사람은 죽지만 철길에 5명의 인부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것도 뭐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 몸집이 큰 사람을 집어던지려다 이 사람이 거꾸로 집어던짐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내가 선택하는 문제라면 좀 더 윤리적인 면이 없을 텐데, 결국은 남의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럼 윤리적인가요?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이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나는 윤리적으로 어떤 갈등 또는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럼 자율주행차가 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은 뭐냐? 자율주행차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횡단보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차가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 한 명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실행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제 또 한 명이 가고 있는데 이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사실 다치는 거라면 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라면 이 보행자는 거의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꺾어가지고 운전자가 다친다면 다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의 목숨과 운전자의 목숨 중 자율주행차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까? 저는 뭐 이 부분은 오히려 아까의 그 트롤리 딜레마보다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결국 주인이잖아요. 자율주행차의 주인. 이 사람에게 책임이 가야 되겠죠. 자기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바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저는 모르겠어요. 공학자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인문사회계열 학과니까 여러분들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음 수업 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이게 인공지능의 딜레마냐 사람의 딜레마다. 왜요? 사람이 판단하게끔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은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인공지능이 판단할 뿐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그렇죠. 브레이크 밟으면 되지. 그 전에 미리 쫙 보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먼저 이런 상황 같은 거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윤리적 이슈인데 사실 이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인 경우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돼. 그리고 인간은 뭐 사고 난 거 실수할 수도 있지. 요즘 보면은 70대, 80대 노인들이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어린애들 죽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고들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사고 내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하늘이 무너질까 봐 앉아서 걱정을 한다 그럴까요? 좀 과도한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워낙 이슈가 되니까 문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면은 찾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 찾을 수 있다면 좋다는 건 뭐냐면 사실 더 사고가 적게 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기계 고장이나 결함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조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지 이것이 사고 난 현장에서의 어떤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든 뭐 윤리적 이슈든 인공지능의 성장에 따라서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의 윤리안, 뭐 AI 윤리, 강령,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I 윤리 강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을 발표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이라 그래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은 이제 23가지의 인공지능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아실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실리콘밸리, 저기 캘리포니아의 그 아실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AI 서밋이 열렸고 그 AI 서밋에서 이제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좀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원칙, 마치 로봇 3원칙처럼 우리가 AI 원칙이라는 거를 좀 발표를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총 23가지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발자가 지켜야 할 23가지 준칙이고 인공지능 개발의 목적이나 윤리, 가치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칙은 총 23개 중에서 5개가 연구 관련 쟁점들, 뭐 이제 개발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개발하냐, 즉 전쟁 무기로 쓰기 위한 거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삶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뭐 이미 그 딥러닝의 그 굉장히 유능한 연구자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인공지능을 전쟁 무기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많이 했었고요. 제프리 힌튼 교수 같은 경우에도 구글을 떠났죠. 구글을 떠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즉 인공지능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목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에요. 잘못 사용할 만한 국가다라고 한 게 전쟁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을 지목했고 그 중에서 이제 카이스트 같은 학교를 예, 경고 뭐 또는 주의해야 될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기관 이런 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연구와 관련된 이런 쟁점 5가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 윤리와 가치라고 하는 측면이 13가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뤄야 될 이슈 5가지 해가지고 총 3가지 부분으로 23가지 준칙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연구 관련 쟁점에 보면은 연구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연구비를 누구에게 지원받아서 하느냐, 과학정책과의 연구, 연계, 그다음에 연구 문화, 경쟁을 회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윤리와 가치에 있어서는 13가지라고 했죠. 안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실패에 대해서 투명성, 사업적인 투명성,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명확성, 누가 책임이냐 뭐 이런 거고요. 가치를 일치시켜야 된다. 인간의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 이익의 공유, 번영의 공유, 그다음에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전복 방지, 뭐 이건 이제 반역에 대한 거겠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무기 경쟁 지향,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윤리와 가치에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 이슈에는 이제 역량, AI의 역량에 대한 경고, 중요성, 위험성, 자기 개선 순화, 공동의 선을 추구할 것, 뭐 이런 것들 등이 장기적인 이슈로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대충 그냥 보면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윤리와 가치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책임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유라고 하는, 즉 이익과 번영의 공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이익을 기업만 독차지한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빈곤의 문제,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빈곤의 문제가 닥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이익들을 어떻게 이제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익의 공유라는 단계까지 뭐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이제 로봇 3원칙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로봇 3원칙은 이 로봇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었죠. 그래서 아시모프라고 하는 이 작가가 로봇이 반드시 따라야 될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원칙만 지키면은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로봇 3원칙을 이용을 해서 뭐 로봇이 이제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로봇 3원칙을 보게 되면은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1원칙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예,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인간을 해치라는 명령만 아니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로봇들이 이런 건 이제 자율 로봇인 경우에 또는 이제 AI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조종하는 로봇, 드론 같은 것들이죠. 드론 같은 것들은 사실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것이 이제 뭐 적군이 됐든 어쨌든 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살상 드론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에 로봇 3원칙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1원칙, 제2원칙에 의해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봇으로부터 또는 뭐 동물들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요즘같이 또 애완동물들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로봇보다는 애완동물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우선인 경우도 많은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 3원칙이고요. 이후에 이제 아시모프가 이 로봇과 제국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로봇 영원칙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 영원칙은 로봇 1원칙을 확장한 것인데 인류에게 해를 가할 만한 명령을 받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애가 해가게 된 것을 방치해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아까 이제 인간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인류라고 하는 거를 좀 확대했죠. 뭐 인류나 인간이나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쨌든 확장된 의미라니까 이렇게 이제 로봇 3원칙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걸 AI로만 바꾸면 AI 3원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로봇은 사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이제 로봇이죠. 그래서 보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 3원칙이 깨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라 코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사라 코너를 죽이는 게 실패하니까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예, 터미네이터를 보내가지고 존 코너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각각의 국가들에서는 이 인공지능 윤리의 규범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이용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침의 주 내용을 보게 되면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의 공정성 보장, 그 다음에 데이터와 모델의 타당성 보장,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법령 준수, 윤리, 공정성, 비차별성에 대한 책임 견지, 여기 하도 논란이 많은 게 이제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이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 오류를 보게 되면 백인에 대한 오류율보다 그 흑인이나 아시아계에 대한 오류율이 100배 정도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떤 공정성이나 비차별성에 대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비자 기만 금지, 그다음에 민감한 데이터 수집 시 투명성 보장, 불리한 조치에 대한 통지 이런 것들이고요. 특히 소비자 기만 금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굳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워낙 그 사기 스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은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가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AI가 왜 그런 결과를 냈는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 중에서 상위에 해당되는 것들, 영향력이 큰 주요 요인들을 공개를 할 것,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조건 변경 시 통지, 뭐 이건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그 다음에 결과의 공정성 보장에서 특정 집단 및 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 결과의 공정성 보장, 정보 접근 권한 및 수정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정 집단 및 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재범률에 대해서 뭐 흑인에 대한 재범률이 백인에 대한 재범률보다 높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모델의 타당성 보장,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말은 좋지만은 최신성 유지라는 건 결국 비용의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다음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 마련, AI 모형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준수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이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편향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무단 사용 방지, 그다음 책임 메커니즘 구축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저작권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현재 많이 이슈되는 게 AI들이 특히 이제 챗GPT 같은 거 나오면서 도대체 그 많은 방대한 자료들은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자료 그냥 막 긁어다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기사, 뭐, 책, 도서 같은 것들, 블로그 글들, 뭐 인터넷에 떠 있는 다양한 포스팅 자료들, 뭐 이런 걸 전체, 어, 권리자의 허락도 없이 가져다 활용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건립, 그리고 인공지능 구현, 인공지능 적용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준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소비자 간 또는 이런 이제 다양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보 약자, 정보 약자에 대해서 어떤 권력이나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 위험성이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된다. 뭐 혜택과 이익만을 강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면성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다 의견을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대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안 쓸 수는 없으니, 또 찬성론자의 의견처럼 무조건 인공지능만 도입할 수는 없으니 반대론자의 우려를 고려한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의 적용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구현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권, 존엄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될 거고,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책임성, 뭐 투명성, 사회환경 복지, 그리고 기술적 경구성 및 안정성. 앞에 얘기한 이제 23가지 준칙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 인공지능 구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 그런 적용하기 위한 기틀,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데요. 참 중국이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느낌도 있고 좀 웃기기도 하는데 인공지능 법률과 윤리, 사회문제 관련된 연구를 이제 굉장히 뭐 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근데 이건 좀 대외적인 제스처 같아요. 대외적 제스처. 실질적으로 뭐 중국의 얼굴 인식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인데 그렇게 전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갖게 된 이유가 이런 걸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 법률과 윤리 이런 걸 무시한 거죠.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개인정보를 기업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허용한 거죠. 어쨌든 뭐 대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수단이고 주요 산업이고 국가 및 사회 변화 동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했던 그 발전 계획 같은 것 이런 걸 수립한다라고. 근데 이 관리 원칙을 보면 앞에서 그 미국이나 유럽연합 또는 뭐 캐나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발표했던 23개 원칙과는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거 보호라든가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주요 산업이라든가 이제 국가 사회 변화 동력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있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7대 윤리 지침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7대 윤리 지침에 보면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침해하지 않는 AI, 충실한 AI 교육,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 AI의 보안 조치 확보, 공정한 경쟁 환경,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 그다음에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 환경. 요거는 이제 좀 뭐 자기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이제 AI 허브라는 게 있는데 이 AI 허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국가적으로 세금,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구축해 놓은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셋을 뭐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세금을 냈으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가능한데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죠. 다른 나라 것도 우리가 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할 때만 서로 이제 상호 호혜적으로 상호 호혜적 원칙 하에서 이제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뭐 윤리 규범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연구 기술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일본의 AI 전략들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뭐 사실 기초 기술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기초 기술이 탄탄한 국가인데 아무래도 이제 응용 분야로 넘어오면서 특히 디지털과 뭐 AI 이런 쪽 넘어오면서 약간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나름대로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이나 사회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우리처럼 신기술을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뭐 적용해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느린 변화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인 정신, 과거에는 그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추앙받았던 한우물만 파는 그런 장인 정신들이 역으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사실 2016년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뭐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DNA라고 하는 그런 또 키워드로 해가지고 데이터, 뭐 네트워크, AI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국가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게 됐고 2019년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2017년도, 일본이 2018년도, 그리고 EU가 이제 2019년도 4월에 AI 윤리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었고요. 2019년도 6월에 우리가 이제 AI 원칙에 대한 뭐 합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범을 논의를 본격화했고요. 뭐 2020년도에 이제 뭐 인권, 프라이버시, 투명성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저도 이제 2020년, 2021년인가요? 뭐 AI와 윤리라고 하는 책에 저는 이제 AI와 저작권이라고 하는 파트를 하나 맡아서 제가 작성을 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아니 국가들, 뭐 미국이나 EU,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대한 그 윤리규범과 관련된 또는 AI와 관련된 국가 전략들을 살펴봤고요. 기업들은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의 노력들이 있겠죠. 기업적 차원의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야 이제 빌 게이츠가 반 인공지능 진영에 속해 있는 건데, 따라서 2017년도에는 AI 디자인 원칙, 그러니까 AI 설계 원칙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AI 윤리 설계 가이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인공지능을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이제 책임 AI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미국 국방부 무인항공기 프로젝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윤리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자기네는 이 무인항공기 프로젝트가 결국은 뭐겠어요? 전쟁 무기잖아요. 특히 국방부인데 당연히 전쟁 무기죠. 전쟁 무기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프린튼 교수가 이제 구글을 나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AI를 가지고서 이제 뭐 전쟁 무기나 이런 데 활용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학자적인 양심 뭐 이런 거에 좀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 기술적인 어떤 기여를 하면은 문제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IBM 같은 경우에는 꽤 일찍 예, 인공지능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미 1996년도에 딥블루라고 하는 그 체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체스 마스터를 이미 러시아의 체스 마스터를 이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오파디라고 하는 그 퀴즈 프로그램이죠. 예, 그 제오파디라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왓슨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퀴즈 우승자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IBM도 인공지능 왓슨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를 대신해서 이제 의료 진단하는 그런 왓슨 인공지능으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옴이라는 이제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도에 이제 로마 교황청이 제안한 AI 윤리를 위한 로마콜에 MS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뭐 예, 갑자기 저 이름이 생각이 나요. 무슨 카카오 브레인인가 뭐 그런 아마 AI 관련된 연구소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도 이제 AI 연구소들이 있고요. 2018년도에 알고리즘 윤리 현장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은 뭐 우리 사회 윤리 안에서 한다.
그리고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카카오 말 많죠. 몇 가지 계속 말이 많아가지고 주가의 동향을 보면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4만 얼마인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경계. 알고리즘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의 운영, 학습 데이터를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수집, 분석, 활용한다. 이건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또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독립성,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뭐 전체적인 뭐 용어적 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은 기존에 앞에서 바라봤던 것들과 대동소이하다.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기억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게 이제 이거 저기잖아요. 그죠? 비밀 유지, 영업 기밀, 영업 기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안 하는 거죠. 뭐 출장비도 국가 기밀인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기술의 포용성, 우리 사회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런 건 이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뭐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인공지능 기술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도 역시 동일한 범주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향후에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건데, 그 기술의 발전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윤리적 잣대를 좀 갖다 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것은 인간의 것이죠. 인간의 것. 기계나 인공지능에게 윤리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인간의 것이고 이 인간의 것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인간의 윤리는 완전한가라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윤리는 완전한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 윤리를 과연 인공지능에게 적용 가능한가? 이게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 이번 올해는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편히 잘 쉬시고 요 강의 잘 한번 보시고 다음 주 강의 때 우리가 만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를 서로 생각을 나눠보고 예,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